가깝지만 멀고 익숙하지만 낯선 당신의 근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았다 주인. 감사합니다. 수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넣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웃, 뜻밖의 친구, 일상의 영웅을 만나 당신의 마음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근처에서 만나요.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당근요, 당근. 안녕하세요. 올해 FE컴프에서 컴포넌트 다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컴포넌트에 무엇을 작성하고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이 발표를 듣고 나시면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단계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원지혁입니다. 현재 당근마켓 서드파티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프QL 코리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부터 백엔드까지 풀스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컴포넌트를 한번 같이 바라볼 텐데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과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갔는데요. 엄청 예쁜 디저트 카페에 갔는데 딸기가 올라가 있는 새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이런 케이크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제빵은 잘 모르지만 밀가루, 설탕, 계란 이 세 개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케이크를 만들려면 반드시 밀가루, 설탕, 계란이 필요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케이크가 밀가루, 설탕, 계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계란이라는 의존성을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리액트 컴포넌트의 의존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필요한 것들을 프롭스와 훅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가진 의존성의 기능적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롭스, 훅스로 넘기거나 심지어 임포트를 통해 가져오는 의존성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CSS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CSS 혹은 SCSS 파일을 외부에 작성하거나 한 뒤에 컴포넌트 내부에 임포트 해 오실 겁니다. 따라서 스타일은 컴포넌트에 필요한 의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컴포넌트에서 쓰이는 특정한 커스텀 로직인데요. UI를 조작하는 특정한 동작을 하거나 리액트 컴포넌트에 의도한 사이드 이펙트를 주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은 커스텀 훅 형태로 작성하죠. 세 번째는 전역 상태입니다. 전역 상태는 유저 액션을 통해 초래된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로그인 정보나 전체 메뉴 열고 닫기, URI 표현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의존성은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입니다.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졌죠?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곰곰이 고민해봐도 쉽게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적어봤습니다.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는 원격, 즉 API 서버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스키마라는 단어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API 서버에서 내려주는 JSON 데이터의 내용,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액트 컴포넌트의 의존성의 특징적 분류는 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입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GraphQL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릴레이 문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다수의 제품은 하나의 특정 동작을 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로딩 인디케이터를 표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전체 뷰를 렌더링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제품 영상 2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은 로딩 상태가 각 컴포넌트에 위치하면서 로딩이 될 때 드르륵 하는 느낌이 나고, 오른쪽은 로딩 상태가 끝났을 때 모든 컴포넌트가 준비되면서 한 번에 팍 하고 뜨는 느낌이 납니다.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다들 오른쪽 동작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케이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케이크에 딸기를 새로 한번 얹어 볼까요? 그런데 케이크에 딸기를 새로 얹으려면 딸기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크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딸기 케이크는 생크림에 알게 모르게 추가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 될 거고요. 이는 딸기 케이크의 숨은 의존성에 생크림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액트 컴포넌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받기 위한 프롭스를 새로 정의할 텐데요. 여기서 컴포넌트는 새로운 정보뿐 아니라 다른 수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리액트 컴포넌트의 숨은 의존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게시판 모델에서 글 하나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아까 보였던 로딩을 표현하다가 데이터가 모두 불러와지는 순간 전체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동작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아티클 컴포넌트에 프롭스를 수정할 것입니다. 이후에 아티클 컴포넌트의 렌더링 부분을 수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시글 목록에 프롭스를 수정할 것 같고, 이후 루트 컴포넌트의 유즈 이펙트 훅을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그 정보뿐 아니라 루트 컴포넌트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필연적으로 수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는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가 가진 숨은 의존성이 됩니다. 만약에 프롭스 드릴링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소를 따로 두더라도 만약 페이지 기반 라우팅을 한다면 결국 루트 컴포넌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분석해 본 리액트 컴포넌트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다음으로 이런 의존성들을 하나씩 어떻게 정리해 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두기입니다. 영어로는 코로케이트, 코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팩토링 원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비슷한 관심사라면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 때 파일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관심사인 경우 같은 파일 안에 두거나 바로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의존성 모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이는 4가지 의존성 중에 가장 쉽게 함께 둘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전역 상태는 여러 컴포넌트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함께 두기가 힘들 것 같고요. 스타일과 로직은 함께 두기가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안에 내재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스타일 솔루션으로 CSS인 JS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러한 작성 방법이 사실 코로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 파일 내에 로직과 스타일을 근처에 함께 두었습니다. 이제 특정 부분을 수정해야 할 때 스타일과 로직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여러 파일을 오가지 않아도 함께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컴포넌트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위나 하위에 다른 폴더가 아닌 같은 폴더 내에 다른 파일로 분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를 함께 두기 해보아야 하는데요. API 서버로부터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가 내려오는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루트 컴포넌트와 다른 컴포넌트들을 타고 내 컴포넌트까지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프롭스를 통해 데이터 스키마를 받게 된다면 루트 컴포넌트와 강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한번 개선해 보면 프롭스를 통해 ID를 받고 데이터 저장소에서 ID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해서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타입스크립트 문법이라서 자바스크립트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어색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프롭스의 article이라는 필드로 특정 게시글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한번 같이 개선해 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롭스로는 아티클 ID에 해당하는 스트링 값만 받고 해당 데이터를 받는 건 컴포넌트 내부에서 특정 훅스, 여기서는 use article hooks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다른 컴포넌트와의 의존성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 싶으실 텐데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리팩토링 원칙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데이터를 ID 기반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API 응답이 다음과 같이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D 기반으로 특정 객체에 접근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API 응답을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모델명과 ID만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데이터 정규화, 영어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 정규화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노멀라이저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객체를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숨은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모델을 상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느슨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글로벌 아이디, 한국말로 전역 아이디입니다. 전역 아이디는 특정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모델명을 따로 넘길 필요 없이 아이디 값만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보통 모델명과 아이디 값을 스트링 콘캣해서 생성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베이스 64 인코드, 디코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예제로 돌아와서요. 다시 살펴보면 임포트를 통해 가져오는 use article이라는 훅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해당 컴포넌트가 article이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 역시 컴포넌트 바깥에서 주입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전역 아이디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use node 훅스로 바꾸면 우리가 사용할 모델 정보마저 컴포넌트 내부에 함께 둘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글로벌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줄여서 GOI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역 객체 식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과 같이 전역 아이디를 통해 API 서버에 요청하면 해당 객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API입니다. 이러한 API를 서버 측에 제공하게 되면 어떠한 맥락에서든 해당 객체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GOI API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저장소에 특정 필드가 없을 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컴포넌트가 어떤 필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드로 어떤 필드들을 사용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데이터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루트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정규화해 데이터 저장소에 정리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작성한 컴포넌트는 상위 컴포넌트로부터 글로벌 아이디를 받게 되고 해당 글로벌 아이디를 통해 데이터 저장소에 특정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원하는 필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저장소는 자동으로 API 서버에 GOI를 활용해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해당 요청이 성공하고 우리가 작성한 컴포넌트는 완전한 데이터를 언제나 보장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GOI는 특정 컴포넌트를 새로 고침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보통 UI에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노출하거나 뭔가 수정이 일어났을 때 리패치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만든 use 노드에 절차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리패치 함수를 노출하게 되면 루트 컴포넌트나 상위 컴포넌트와 관련 없이 리패치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 짓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프롭스 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유저 프로필을 보여주는 컴포넌트인데요. 게시글 위에도 붙을 수 있고 친구 목록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진행했던 것처럼 한번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 의존성을 파악해 볼까요? 이 컴포넌트는 유저 모델의 네임, 닉네임 등 필드를 의존하고 있고 유저 모델의 이미지 필드가 가리키는 이미지 모델의 썸네일 URL을 의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롭스 네이밍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굉장히 단순하게 지어봤습니다. 왼쪽 이미지의 썸네일 URL, 타이틀, 타이틀2. 얼핏 보면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포넌트에 존재하는 의존성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의존한다면 그대로 드러내기입니다. 앞선 예시에서 의존성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한번 수정해 봤는데요. 유저와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또 숨겨진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유저와 이미지 모델 사이의 관계 정보입니다. 이 정보까지 한번 드러내 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프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훨씬 직관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컴포넌트에서 여러 모델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관심사의 분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일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컴포넌트를 분리해 보면 이렇게 유저 모델과 이미지 모델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위 컴포넌트가 해당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상위 컴포넌트와의 의존성이 생길 거라고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뭔가 재사용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앞서 소개한 전역 아이디를 통해 필요한 객체의 레퍼런스만 받아오게 되면 의존성이 느슨해지면서 훨씬 재사용성이 높아진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사용하기인데요.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이유를 흔히 개발할 때 편리하기 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변경할 때 편리하기 위한, 즉 유지보수하기 편하도록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될 만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컴포넌트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시나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가 변화하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은 스펙을 디자이너가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저를 표현하는 컴포넌트이고요. 오른쪽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페이지를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의존하고 있는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는 유저, 페이지로 각각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컴포넌트에 기능을 추가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새 컴포넌트로, 즉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첫 번째로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페이지를 좀 더 특별하게 보여주기 위해 페이지의 프로필 사진을 둥근 사각형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 회의를 통해 결정됐는데요. 만약 페이지와 유저 컴포넌트를 함께 쓰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수정되었는지 여러 군데를 테스트해야 할 것 같고, 페이지만 따로 구별하기가 힘드니 가볍게 대응하기가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코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넓게 퍼져 있으니 그만큼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 예시는 함께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특정 컴포넌트의 의존성으로 함께 존재하면서 발생했던 부작용 이슈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함께 변해야 하는 것들과 따로 변해야 하는 것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원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모델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코드 베이스에 여러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컴포넌트는 미래의 각자의 방향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제품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유저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유저들이 생각하는 일관적인 경험은 대부분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변화의 방향성 역시 모델별로 정렬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예제에서 만약 두 컴포넌트의 의존성이 모델 기준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을 고려해서 분리해 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컴포넌트의 수정은 매우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봤을 때 만약 컴포넌트를 분리해야 할지 재사용할지 고민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조금 더 실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에는 다음과 같은 피드 UI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중간에 단골 소식이라는 카드는 다른 카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거나 댓글 개수를 보여주는 등 기존 카드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변화할 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원칙에 의해 이렇게 미래에 변화한다는 사실은 해당 컴포넌트의 리모트 데이터 스키마 의존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쉽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컴포넌트들을 한번 코드로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로 중고거래 게시물입니다. 프롭스로 글로벌 아이디를 받는 컴포넌트가 될 것이고 저희 내부에서 중고거래 게시글은 아티클이라는 모델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필드 이름은 아티클 아이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비즈 소식 게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아이디를 받을 텐데요. 비즈 소식 게시글은 비즈포스트라는 모델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필드 이름은 비즈포스트 아이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쪽은 코드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맵 함수 내부에서 스위치 케이스를 쓸 수 있는데요. 피드 API에서 타입 이름을 함께 내려주도록 하게 되면 해당 타입 이름을 통해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패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여기저기서 아티클이라는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전역 아이디만 있다면 저희가 만든 중고거래 카드 컴포넌트를 안심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굉장히 일관성 있게 변화하게 되면서 유저분들께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굉장히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라면 가까운 곳에 두기, 아이디 기반으로 데이터 정리하기, 의존한다면 그대로 드러내기, 모델 기준으로 컴포넌트 분리하기. 제가 총 4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답만을 기억하고 사용하고 실천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서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바로 관점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컴포넌트를 개선하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관점보다는 기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사실 제 발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이 발표에서 제가 코드를,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스스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파일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 그리고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던 그저 그런 내 코드겠거니가 아니라 스스로의 코드, 설계를 더 깊게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보는 거. 오늘 발표를 통해 이런 것들에 한 번쯤 시간을 기울여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GraphQL과 릴레이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데이터 의존성 함께 두기의 예제 코드는 GraphQL의 프래그먼트 그리고 릴레이의 use fragment 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렸던 GUI 전역 객체 식별 역시 GraphQL 스키마의 표준 중 하나인 릴레이 서버 스페시피케이션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릴레이는 일종의 데이터 레이어 프레임워크처럼 작동하면서 제가 앞서 소개드린 4가지 원칙을 강제하도록 하는데요. 컴파일러 지원을 통한 강력한 오피니언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정교화를 자동으로 해주는 등 릴레이는 리액트 클라이언트 개발을 매우 즐겁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변 사례들을 봤을 때 만약 그저 그 힙한 기술로서 GraphQL을 도입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인데요. 기술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저 경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GraphQL 도입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리드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더 나은 데이터 일관성과 아름다운 로딩 표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GraphQL 도입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GraphQL 도입과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GraphQL 코리아 커뮤니티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근마켓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요. 내 근처, 지역광고, 비즈프로필, 알바 등 수많은 당근마켓 내 서비스들이 웹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리액트 기반 웹기술을 통해 유저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얼마 전 저희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웹 프론트엔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이 열려 있으니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 이력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깝지만 멀고 익숙하지만 낯선 당신의 근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았다 주인. 감사합니다. 수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넣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웃, 뜻밖의 친구, 일상의 영웅을 만나 당신의 마음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근처에서 만나요.